한 고구려인이 당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멀고 먼 중앙아시아의 벌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고구려인 고선지 장군이었습니다. 고구려, 동북아의 강력한 패권국이었으나 그 위대한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피는 고선지 장군을 통해 다시 세계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 고구려인이 어떻게 당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중앙아시아를 점령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지적 역사 시점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중국과 서역의 문명이 교차했던 실크로드. 중앙아시아는 이런 실크로드의 한가운데 위치한 심장이었습니다. 동서양 문화교류의 거점이었으며 현재는 대표적인 스탄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중앙아시아는 우리와 거리는 멀지만 대한민국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구려인 고선지 장군부터 시작하여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고려인의 아픈 서름이 숨어있는 곳이죠. 그리고 현재에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가장 사랑하고 닮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전체 면적은 약 400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40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동쪽으로는 카스피해부터 서쪽으로는 텐산 산맥까지, 북으로는 러시아의 타이가에서부터 남으로는 이란까지 그야말로 방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수는 약 7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 왜 인구수가 적은 걸까요? 이 드넓은 중앙아시아는 대부분 초원, 사막, 산림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스테피라 불리는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땅은 넓지만 대부분 유목지대로서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여 대규모 인구가 자리 잡기 힘든 지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척박한 땅이 지금은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원전 중앙아시아의 첫 번째로 등장한 민족은 한반도와도 관련이 깊은 스키타이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에 여러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쿠르간이라는 스키타이 민족이 만든 무덤은 현재의 알마티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한 무덤에서 골드맨이라 불리는 황금옷을 입은 부족장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원전부터 황금을 다룰 정도로 문명화된 민족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중앙아시아의 역사는 상당히 깊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는 흉노족이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6세기에 돌걸 제국이 건국되며 이것은 위구르 제국,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은 또 다른 민족은 소그드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실크로드를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게 만든 민족이 바로 소그드족이었습니다. 현재의 사마르칸트 지역에 위치한 마라칸트라는 고대 도시에 살던 민족이었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 시점에 맞춰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이 민족은 흉노족이나 투르크족이 아닌 페르시아계 민족이었으며 동서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 장안에서 비단을 받아 바그다드에서 팔았던 그야말로 무역의 민족이었죠. 후에 돌골 제국은 이 소그드족을 품에 안고 국가의 부를 축적해 나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8세기가 되었을 때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당나라였죠. 서역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이점을 노린 당나라는 중앙아시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정벌군을 이끈 것이 고구려의 유민, 고선지 장군이었습니다. 고선지 장군은 중국의 장안에서 출발하여 텐산 산맥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때 전 세계의 종교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선지 장군을 막기 위해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란과 중동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이란과 중동에는 이슬람교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곳의 이슬람에게 중앙아시아의 구원 요청은 세계에 이슬람을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중앙아시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이 지원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참전합니다. 751년 아랍이 후원하는 이슬람 세력과 고선지 장군은 탈라스에서 마지막 격전을 벌입니다. 이미 오랜 원정과 전투로 지쳐있던 고선지 장군이 당나라 군대는 결국 알라의 광신도들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슬람은 중앙아시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리 잡은 이슬람은 현재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고선지 장군이 승리했다면 현재 세계의 종교 지도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중앙아시아에는 페르시아계와 아랍계가 만든 호라즘 제국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12세기 유라시아의 사상 최강의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징기즈칸의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해 뜨는 곳의 군주였던 징기즈칸, 그리고 해 지는 곳의 군주였던 호라즘 제국. 두 제국은 서로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호라즘 제국이 알라의 통치권을 전 세계에 구축하라는 알라의 법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징기즈칸은 강한 동물만이 살아남는 야생의 생태, 즉 초원의 법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죠. 1218년 징기즈칸은 500마리의 낙타에 동방의 온갖 진기한 물품을 실은 커다란 캐러밴을 편성하여 450명의 사절단을 호라즘 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호라즘 제국은 이들을 모두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버리죠. 이 사건을 보고받은 징기즈칸은 경노하여 복수를 맹세했지만 당시 징기즈칸은 즉각적으로 호라즘과의 전쟁을 개시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즈칸은 한 번 더 귀족으로 구성된 사신을 호라즘의 술탄에게 보내 도발에 항의했으나 술탄은 오히려 사신 한 명을 처형하고 다른 한 사람은 수염을 깎는 모욕을 주어 쫓아보내게 됩니다. 이슬람 학자 나사이는 이 사건을 평가하며 이 죽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무슬림의 피가 흘렀는가 라고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런 치욕을 받은 징기즈칸은 언덕에 올라 모자를 벗고 하늘을 향해 사흘 낮과 밤 동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고난을 일으킨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에게 복수할 힘을 주십시오. 이런 징기즈칸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몽골 제국의 군대는 중앙아시아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킵니다. 거기에 대해 중앙아시아를 발판으로 아랍으로 내려가 바그다드부터 러시아까지 점령하는 대제국을 건설해버리죠.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지리적 특성처럼 유목만이 가능했던 중앙아시아를 몽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14세기 이런 중앙아시아의 영웅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티무르 제국을 건국한 티무르였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없는 중앙아시아의 특성상 다른 주변 국가들을 약탈하는 약탈 제국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던 탓일까요? 결국 50년 만에 티무르 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티무르 제국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16세기에 붕괴된 킵차크汗국의 유민들이었습니다. 킵차크汗국에서 떨어져 나온 민족들은 대거 중앙아시아로 유입되었으며 이들은 부아락汗국, 히박汗국, 후에는 코칸드汗국까지 만들게 되죠. 그 후 200년간 중앙아시아는 이렇게 분열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외로 그것은 16세기에 세계를 휩쓴 대항해 시대가 그 이유였습니다.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동서양 자원교류의 유일한 통로는 중앙아시아였습니다. 이런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가치가 대항해 시대로 인해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이죠. 사막, 초원, 산맥을 넘어야 하는 고된 무용로 대신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지나 인도양을 넘어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무용로가 세계의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번외로 이런 중앙아시아의 가치 하락은 또 다른 종교전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바로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힌두교와 이슬람의 종교 갈등이 그 결과입니다. 원래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환경이 너무 척박해지자 이것을 버티지 못한 일부 투르크족이 인도로 쳐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이 무굴 제국은 그동안 힌두교의 나라였던 인도를 이슬람 제국으로 만들어버리죠. 한 지역에서 생겨난 두 가지 종교는 지금 또 인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중앙아시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자 다시 한번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가치가 급증하게 됩니다. 시베리아와 극동을 점령하며 유라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러시아 제국. 이런 러시아는 영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으며 영국 또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본인들의 꿀단지였던 인도를 침략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중앙아시아는 영국과 러시아의 뜨거운 감정으로 부상하게 되며 결국 그레이트 게임이라 불리는 100년간의 냉전이 시작됩니다. 이런 그레이트 게임 와중에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게 되지만 결과는 짐작하시겠죠? 지금의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의 통제에 실패했는데 이 당시 영국이야 말할 바가 없겠죠. 결국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부아락汗국, 히박汗국, 코칸트汗국을 순서대로 무너뜨리며 성공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점령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앙아시아는 하나의 민족 개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 갈갈이 찢기게 되죠. 바로 세계 패권국 소련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1917년 적백내전이라 불리는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혁명을 통해 러시아 제국은 사라지고 소련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러시아에게 점령당해 있던 중앙아시아에서도 러시아 혁명과 더불어 투르크 민족주의 운동이 불붙었던 겁니다. 바로 영광스러웠던 투르크로 돌아가자는 바스마치 운동이 터키와 연대를 통해 힘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은 신생국가인 소련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엄청난 크기의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독립공화국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고 소련은 결심하게 되죠. 결국 거대한 중앙아시아는 소련에 의해서 조각조각 나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중앙아시아를 가리켜 창조된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 민족을 찢는 방법은 강대국들이 많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쉬운 통치를 위해 민족을 가르고 그들끼리 견제하게 하는 이의제의의 전략이죠. 이런 분할 통치는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를 성공적으로 억제했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적 통제를 성공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1937년 이렇게 갈라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라 불리는 우리 민족이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바로 연해주의 조선인들과 일본이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스탈린이 현재의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고려인들을 강제로 척박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거죠. 학살자로 불렸던 스탈린답게 이주에 있어서 배려는 없었습니다. 이주하는 동안의 열악한 환경에 수많은 고려인들이 객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에는 한민족의 서름도 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잔혹한 역사 때문일까요? 1991년 소련은 스스로 붕괴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는 소련이 갈라놓았던 지리적 행정체계 그대로 독립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5개국에는 소련이 총독의 개념으로 임명한 서기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독재자가 된 거죠. 그럼 이 5개국들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각 나라에 대한 설명은 대략적으로 이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아시아는 사람이 정착해서 살았다기보다는 동서양의 수많은 민족들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고대 이란인부터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왔던 그리스인, 그리고 소련 시절 정착한 러시아인과 고려인까지 세계 어떤 곳보다 다민족의 성격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5개국별로 대략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지 각 나라 모두 다양한 혈통과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 5개국들의 마지막은 스탄으로 마무리됩니다. 스탄, 사람이 서 있는 땅이라는 의미이며 영어로 따지면 스탠드, 스테이터스, 스테이트와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중앙아시아는 튀르크인들의 땅이라여 투르키스탄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었죠. 그럼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구성국이었던 5개국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지키스탄입니다. 다른 4개국과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계 이란계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동쪽이라 이란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의아하실 수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북부를 통해 해당 민족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민족인 파슈툰족도 이란계 민족입니다. 이 나라는 5개국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고원지대로 이뤄진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주요 산업은 금채굴, 면화 생산, 그리고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수력 발전이며 이렇게 생산된 값싼 전기를 이용해 알루미늄을 생산합니다. 다음은 키르기스스탄입니다. 튀르코로 40을 의미하는 크르기, 이 나라 이름이 기원입니다. 40개의 부족으로 이뤄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주요 민족은 튀르크계이며 5개국 중 가장 몽골 사람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몽골 고원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죠. 인구수는 680만이며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처럼 전국토가 텐산산맥과 파미르곤과 같은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입니다. 튀르코로 자유로운, 유랑하는, 방황하는 뜻을 가진 카즈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름처럼 가장 최근까지 유목생활을 했던 국가입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 때문인지 5개국 중에 이슬람 색채가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이들 또한 튀르크계 민족이며 동서양 혼혈 느낌이 있으나 몽골로이드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면적은 272만 4,900제곱킬로미터로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대한민국의 27.2배의 면적입니다. 인구수는 1,900만 명으로 땅에 비해 인구가 없는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소련 시절에는 소련의 우주기지들이 이곳에 많았습니다. 이 수많은 로켓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우주로 떠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의 내륙 국가로서 중국과 유럽 사이 땅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운송, 통신 같은 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땅에는 석유와 광물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크인들이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민족은 튀르크계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서양과 동양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소이드, 즉 유럽인과 몽골로이드, 즉 아시아인의 혼혈 느낌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하기도 했었죠. 인종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유목민 전통과 정주민 전통이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위치했던 나라인 만큼 각종 문화유적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요 산업으로는 구소련 시절의 면화 집중 재배 지역이었던 만큼 면화 산업이 유명하며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부로 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엔 한국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조업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체격이 건장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계신 만큼 술을 전혀 안 드시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우리나라와 가장 친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이름 그대로 진정한 튀르크인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주요 민족은 튀르크계이며 지리적 위치상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터키 사람들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약 600만 명이며 이 나라의 주요 산업은 천연가스입니다. 석유와 가스 자원이 넘쳐나는 카스피해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톡톡히 누리는 나라죠. 실제로 세계 6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땅에 파이프를 꽂으면 천연가스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가스만 팔아먹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현재 이렇게 생산된 가스의 7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정작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은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는 별명 때문입니다.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북한과 함께 항상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인 투르크메니스탄.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시가바트를 방문하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건물과 자동차, 모든 것이 하얀색이기 때문이죠. 왜 전부 하얀색일까요? 어이없게도 이것은 단순히 투르크메니스탄의 독재자 구르반굴리 베리드 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향입니다. 구르반굴리는 독재 우상화 정책을 펼치며 15년간 나라를 통치한 후 2022년에는 그의 아들 세르다르에게 성공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며 부자 세습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독재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한 엄청난 복지로 인해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외 스탄 국가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 나라는 중앙아시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인도와 함께 남아시아로 묶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역사적, 민족적으로 너무 복잡한 국가라서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스탄으로 명명되는 중앙아시아의 5개국, 이곳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내륙을 차지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트랜드, 즉 핵심 지역으로 표현되는 곳입니다. 또한 천연가스, 석유, 그 외 광물 매장량이 엄청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의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측면에서 본다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며 키르기스스탄도 거의 비자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1대1로라는 프로젝트하에 523km의 CKU 철도 노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카슈가르 지구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직접 잇는 대규모 철도 노선이며 이것이 완성되면 중국은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아시아로 접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자원이 많은 중앙아시아에 중국 업체들이 앞다퉈 정유 공장과 천연가스 공장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노동자 중 4분의 1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경제력과 힘을 이용하고 싶어하니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는 걸림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과거의 러시아를 대신하여 중앙아시아의 그 영향력을 차츰차츰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계 실크로드의 중심이었으며 지금은 엄청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 중앙아시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땅이니까요.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전지적 역사 시점이었습니다.